지금부터는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과 또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국내외 규제 환경이 정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금융권이 어떤 전략으로 이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를 더 깊고 명확하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이동기 딜로이트 컨설팅 블록체인은 디지털 자산 그룹 그룹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고 또 토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딜로이트의 이동기입니다. 저는 딜로이트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그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뜻깊이 큰 자리에 발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점심 식사 이후에 제가 발표를 하게 되어서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조금 편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디지털 자산과 가상자산의 방향성 그리고 제도와 흐름 속의 금융권의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저희가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한 5년 넘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오전 세션에서 잠깐 있었는데 가상자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터미널로지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아까 팝업 퀴즈에 나왔던 것처럼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기존에는 특정금융정보법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해가지고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사실은 이제 산업의 진흥 이런 것보다는 페데프라고 하는 자금 세탁 그리고 테러 자금 방지 관련된 국제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버추얼 애셋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썼고 국제적으로 그런 이제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버추얼 애셋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직역해서 가상자산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가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약간 뉘앙스가 실질이 없고 약간 허상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투자자들, 이용자들에게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용어를 써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국제적인 동향을 좀 어느 정도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유럽에서는 크립토 에셋이라고 해서 암호화된 자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 미국 쪽에서는 디지털 에셋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디지털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저장하는 통칭하고 있는 자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서두에서는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제학자께서 1999년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쯤에 일렉트로닉 캐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2000년 정도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어떤 것들이 기억나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스태크래프트라고 하는 게 인터넷 게임방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고 다음 카페라든지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게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이게 뭔가 중앙에서 중개를 하는 은행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모르지만 디지털라이즈된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돈이 이렇게 페이먼트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이커머스라고 하는 전자상거래 과목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어떤 교수님께서는 이것이 앞으로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쓰게 될 시장이 이루어졌을 때 온라인상에서 상거래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교수님도 계셨고 반면에 물건을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지지 않고 어떻게 돈을 내고 사냐 이렇게 약간 비판하시는 소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커머스가 지금의 어떤 아마존이나 우리나라 쿠팡이나 이런 것들처럼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 이런 것들을 예견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한테는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였고요. 지금 25년이 흐른 지금은 대부분 비트코인 투자도 해보시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히 관심도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가상자산 실태 조사를 이제 진행을 했고, 이제 코피우에서 한 2달 전쯤에 발표를 했었죠. 거의 970만, 1000만 가까운 이제 유저 수를 우리나라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가상자산 투자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5년 전에는 정말 허황되고 그게 될까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을 것처럼 지금 현재도 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투자하지만 이게 금융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이게 반신반의하는 의견들도 아직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 그리고 금융기관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비트코인이 국가의 어떤 통화보다도 더 강력한 역할을 하고 되게 편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디지털 자산이나 가상 자산이 투자 또는 투기 수단 말고는 이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 좀 그 뭐랄까 의심하는 그런 기운이 뭐 4년 5년 정도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지금 그 비트코인에 처음에 뭐 예견을 하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한 1억 5천, 1억 6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이제 간단히 도입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 장표는 제가 발표 자료는 한 4가지 정도 꼭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는 어떤 정책 동향,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의 산업 트렌드, 세 번째로는 이러한 어떤 기회와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될지, 마지막으로는 이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가 제가 뭐 한 2019년부터 이쪽 업무를 하면서 기업에 있는 임직원분들 대상으로는 좀 설명을 많이 드렸던 내용들이긴 한데 지금 플로우에 계신 분들을 이제 잠깐 이제 보니까 여기 지금 그 고승범 위원장님처럼 금융이나 이쪽에서 상당히 이제 그 이해도가 높으신 분도 계시지만 일반인 분들도 계시고 학생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이게 제가 눈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될지 좀 상당히 고민이 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대한 한번 좀 쉽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해 미국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당선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뭐 변화가 많습니다. 뭐 관세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는 미국 백악관에 이쪽 업계의 그 임원분들을 리더들을 초청을 해서 미국이 전 세계 가상자산 수도가 되겠다. 디지털 자산을 뭔가 비축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AI랑 크립토 관련된 것만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 흰색 거기서 처음에 보시면은 2021년 5월 한 4년 전쯤에 트럼프 그 대통령이 첫 번째 일기 정부를 했을 때는 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이거는 거의 사기 수단이라고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4년이 지난 지금은 이게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자산이고 금융을 혁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는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예, 그거는 뭐 다들 이제 아시고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뭐 비트코인 비축과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그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스탠스를 바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올 2월에 금융위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약간 좀 지금 이 내용들을 아시면 뭐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은 필요한 거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쪽 씬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장 회사들이 그 업비트나 비썸 같은 데 법인 계좌를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만약에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이런 뭐 글로벌 거래소에 법인들이 한 80% 90%의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다 개인들만 투자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나 유동성 공급에 조금 어느 정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법인들도 가상자산 그 거래소에 계좌를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고 거기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이게 공식적인 법제화가 된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뭐 국가 감독기관에서 몰수한 가상자산을 이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걸 풀어주시는 거고요. 그 하반기 때는 비영리기관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조직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향후에는 상장법인들 포함해가지고 한 3,500개의 전문 투자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법제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개인보다는 법인들이 리스크 평가를 하고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개인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상자산 거래 그 시장보다는 당연히 변동성이라든지 어떤 투명성 그리고 법인 기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유동성이 이제 충분히 공급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은 좀 건전하게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호재다라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는 법제화가 된 게 아니라 로드맵만 발표된 거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뭐 내부 공제 기준이라든지 뭐 매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계속 뭔가 작성이 되고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계에서는 상당히 그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법제화가 완성된 거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의심스러운 논소리로 이제 좀 신중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사실은 그게 왜냐하면은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조각투자 STO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하고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졌었지만 국회에서 최종 통과를 하지 못해서 이쪽 관련된 사업이 지금 한 뭐 2년 3년 넘게 정체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법안이 발의됐고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져서 이렇게 뭔가 잘 추진이 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최종 국회에서 통과를 못하다 보니까 이쪽 사업을 미리 준비했던 기업들이나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곤욕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또 이런 새로운 투자처를 기대하고 있던 투자자분들도 역시 같은 이제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최종 법제화를 이제 쭉 진행될 수 있도록 확정이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월부터 상당히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이제 와서야 최종 통과를 하고 그 전주에는 사실은 또 다시 또 이게 부결이 되어서 되게 불확실성이 되게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장밋빛 그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상당히 위험하고 여전히 자금 세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크고 이런 목소리들이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처럼 유럽처럼 이 제도와 어떤 사업 모델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고 국익에 맞는 것인지 좀 현명하게 고려하는 것들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된 앞으로 계속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냥 말씀드리긴 할 건데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같이 말씀드려도 같은 객체를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지는 저희 딜로이트 이제 글로벌 그룹에서 매년 금융 산업에 대해서 트렌드를 이제 발표하는 전망하는 보고서인데 한 8개 정도 꼭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AI가 아니면 작년부터 설명이 안 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시스템 비용을, 개발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고요. AI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보험 사기 같은 거를 적발을 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AI나 IoT를 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 8개 보고서 중에
오늘 말씀드릴 디지털 자산 관련된 항목은 1번과 8번에 해당되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간 블록체인 그 네트워크를 공유하면서 국경 간 결제를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결제 지연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과정을 좀 단순화해서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 포인트이고요. 마지막 8번째 있는 거는 뭐 우리가 투자처라고 생각하는 게 말씀드리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있지만 기존의 주식과 채권, 부동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토큰화를 통해서 이쪽 신산업도 성장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어떤 은행 간의 국경 간 결제 프로세스가 혁신이 된다면 한 2030년, 한 5년, 6년 이후에는 전체 고액 국제 송금 4건 중 1건, 한 25% 정도는 블록체인 위에서 실시간으로 결제 정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효과는 한 500억 달러 이상, 한화로 따지면 얘를 한 76조, 77조 원 정도의 어떤 경비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서는 지금 보면은 기존에는 은행관 결제를 하게 되면은 해외 송금을 하실 때도 오늘 해외 송금을 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제분들께서 오늘 현금을 인출하지는 못할 겁니다. 며칠간의 어느 정도 지연 일자 같은 게 있을 텐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빨리 아마 하루 안에 정산이 되어서 현금을 일출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들이 개선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간단하게 뭐 정리를 하자면 기존에는 국경간 결제를 하거나 송금을 할 때 상당히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들을 다 개선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시장 구조가 아마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 기반의 어떤 유동성이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정책과 규제가 미리 마련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아파트나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뭐 그 매입을 할 때 보면 뭐 간단한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에 비해서 훨씬 구찌가 크고 금액도 큽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도 개인들보다는 어떤 기관, 법인들의 큰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진입 장벽이 높은데 이것들이 토큰화되어서 잘게 썰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개인들한테도 이러한 새로운 투자처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그 비트코인 같은 거를 투자해 보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겠지만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서로 말이 좀 이렇게 계속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주식을 우리가 0.001주로 짜게 잘라서 단주 이하로 살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은 0.00001 비트코인도 구매할 수가 있다. 그래서 토커나이즈드 에셋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유동성이 잔 유동성도 투자를 할 수 있고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은 큰 기관들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그 개인들의 작은 소액 투자도 이제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금융기관 쪽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금융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 고객은 비금융기관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비금융기관, 그러니까 뭐 물건을 만들거나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개인이 투자하는 것처럼 법인 입장에서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이 목적이 뭐냐면은 기존의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단기 뭐 MMF라든지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단에서 최적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그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나
회계나 세법 같은 것들이 좀 마련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5년, 10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제도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간단하게 좀 뭐 텍스트가 많아서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지금은 스트래티지, 한국말로 하면 전략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을 쓰고 있는 기업의 CEO랑 CFO가 우리 기업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어떤 과정이 한 5년 정도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최근에는 뭐 회계나 세무 기준들도 조금 더 명확해져서 우리가 그런 재무 전략을 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언급한 내용을 간단히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이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회사는 뭐 예를 들어서 2020년부터 이 비트코인을 회사의 전략 자산으로 투자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사를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요. 위에 있는 거는 작년 11월 25일 기사고 밑에 있는 거는 올해 4월 기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한 1억 6천만 원, 미국 달러로는 한 12만 달러 정도를 이제 돌파를 했는데 신고점을 이제 갱신을 했는데 사실 작년 하반기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미만인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3천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한 5배 정도가 한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폭증을 한 건데요. 급상승을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사에 보면은 여기 마이클 셀리라고 하는 대표이사가 2022년에는 블록체인 비트코인 시세가 엄청나게 안 좋은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거를 전략적으로 계속 매입했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CEO에서 물러나기도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계속 이제 매입을 해서 한 60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화로는 지금 1,600만 원, 1억 6천이니까 60만 개라고 친다고 하면은 한 96조 원 정도 될까요? 회사의 자산이 비트코인만 이제 계산했을 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뭐 개인 투기하는 것처럼 기업이 영업한 돈 가지고 투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의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회사가 한 5년 넘게 이거를 하면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그걸 할 때 아마 뭐 대차대조표를 보시는 분들을 머릿속에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자산 사이드에 있는 뭐 현금이나 재고자산 뭐 또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자산들을 보유하기 위해서 영업 활동을 위해서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재무 활동이나 투자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현금이나 뭐 자산이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기업 재무제표에 갖고 있으면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는데 그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 출처가 영업 활동으로 인한 단기 순이익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부채나 자본, 특히 이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낮은 금리로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우선주를 발행을 해서 조달 비용이 낮은 수단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게 주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그 시세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기업 가치가 계속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 이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폭락을 하는 장에서는 재무상태표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회사가 지금 5년 넘게 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통한 재무 전략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상당히 많이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들을 따라하는 추종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 두 번째 보시면은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라고 하는 회사는 호텔 숙박업을 하는 회사인데 제2의 일본의 스트래티지가 되겠다라고 천명하고 뭐 그런 것들이 기사화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폭증을 하고 마찬가지로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미국의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유통 회사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하겠다. 밑에 뭐 유팩시나 뭐 멜리우즈 이런 데도 있고 아마 한두 달 전부터 우리나라 기사를 보시면 뭐 비트맥스라든지 똑같이 한국의 스트래티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뭐 제가 알기로는 적지 않은 기업들이 이거를 더 고민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금융 관련된 얘기지만 금융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출을 해주거나 뭐 수신 여신을 해주는 기업 고객 입장에서 기존에 안 하던 이런 투자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이 기업들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며 대출을 어떻게 해줄 것이며 이런 걸 할 때도 미리 선제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사업에는 새로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반면에 리스크도 항상 병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기업들하고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 블록체인 기술, 신기술 사업을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스트래티지처럼 한 5년 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뭔가 그 ROI가 나오는 기업도 있지만, 반대로는 규제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많이 형성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이 곤욕을 치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뭔가 해킹이나 어떤 내부자 공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디지털 자산이 해킹되고 유용되고 뭐 분실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이쪽 그 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상당히 새롭고 또 보안적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기술이긴 하지만, 반대로 이 보안 수단을 내부 통제나 리스크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미국 정부가 트럼프 1기 때에 비해서 2기 때 한 4년 만에 스탠스가 정반대 바뀐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비트코인 ETF 상품을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작년 1월에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그 ETF가 승인을 받았고 실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거기에 거의 뭐 선두 주자로 나서고 있는 데가 블랙락이라는 회사인데, 여기에 CEO가 아마 여기도 재작년에 이 비트코인 ETF 사업을 하기 직전에 이게 상당히 금융이 혁신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로부터 한 7, 8년 전 입장에서는 이분도 똑같이 이거는 자금 수단에 불과하고 이건 사기 수단이다라고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기술은 저희가 예측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뭐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규제가 어느 정도가 준비가 되고 그 규제가 준비가 되면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시장이 형성되면서 뭔가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면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기업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그래서 지금 제도화 흐름 속에서 이 시장이 5년, 10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다수가 이쪽에 대해서는 스캠, 사기라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과 기업의 전략을 위해서 어떻게 고민하는 것이 좋은지 전략적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고,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거는 보통 저희가 뭐 회사들이 ERP 시스템이라든지 영업 시스템이라든지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특히나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비금융기관들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한 IT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이 크게 보면은 뭐 SAP라고 하는, 오라클이라고 하는 ERP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거기서 처리가 되는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쌓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돌아가려면 OS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간에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네트워크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한 4가지 정도의 그 IT 레이어를 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거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간단한 그 개요입니다. 아키텍처입니다. 왼쪽에 우리가 쓰던 통상적인 IT 환경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새로운 용어나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그 한 두 장 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리스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IT 리스크 관리를 기존에는 한 4가지 그 레이어에 대해서만 고민해서 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상당히 많은 IT의 복잡한 환경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를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기업 내부에 있거나 아니면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거버넌스라고 하는 용어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이게 많이 좀 통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조직을 어떻게 할 거고 뭐 정책과 절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며 사람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어떻게 분장을 해서 공모 또는 해킹 이런 리스크들까지 다 관리할 수 있는지 그 거버넌스 그리고 이거를 어떤 기술을 쓸지 하는 거에 대한 의사 결정 체계, 책임성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의가 되어서 법제화 된다면 뭐 당연히 그거에 대한 규제 준수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이용법에 해당되는 특금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준수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된 법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사업자들은 당연히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뭐 그런 토대 위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반대 측면에서는 우리를 믿고 투자해주는 가상자산 이용자들에 대한 권리도 보호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무적인 오퍼레이션 단의 입장에서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의 블록체인이 아닌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나 시스템에 대한 거와 새롭게 들어가는 블록체인 시스템과의 연계, 뭐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가 잘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회사들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 순이익이 얼마가 나오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이제 매년 가계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가계부를 만드는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회계 기준에 맞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아마 뭐 이쪽 씬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뭐 기억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블록체인 기술로 새로운 사업을 했던 이제 P2E라고 하는 게임 모델이 한 3년 전에 많이 있었고 거기에 선두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위메이드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위메이드라고 하는 기업이 뭐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기업을 추진하셨고 이제 되게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은 거기서 발생했던 어떤 그 위믹스라고 하는 토큰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거죠. 그거에 대한 유통량에 대해서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외부 이용자들한테 공시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에서 관리가 좀 약간 뭐 안 됐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유통량을 뭐 허위 공시 또는 공시 오류 때문에 그 공시했던 토큰이 상장 폐지를 당하다 보니까 그 시세가 갑자기 폭락을 하고 이거를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좀 피해를 보시는 이런 상황들이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기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버넌스라든지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테크놀로지 그리고 파이낸셜 레포팅 외부로 공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감독 당국 이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 그리고 여기 기업의 신사업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 이 모든 사람들이 좀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른쪽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지금 규제도 잘 알아야 되고 나중에 끝단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 기술과 이 사업 모델에 대한 것들을 큰 회사에서는 각 부서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유기적인 협업을 해서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되는 거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이 뭐 당연히 금융기관에는 IT가 복잡하기 때문에 IT 정보보호 담당자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분이 같이 이거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개인의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도 내가 비트코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주 기술자처럼 알아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시장이 어떻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 가격이 형성이 되고 이 기술이 어떤 특징이 있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거래소에 투자를 했는데 뭐 비밀번호 관리를 잘못하는 것처럼 내가 개인의 월렛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개인의 월렛에서 프라이빗 키라고 하는 거나 니모닉 뭐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못했을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최소한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기업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요. 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 2년 전에 금융위에서
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회계 처리 재무제표에다가 작성하지 못하는 거는 주석에다가 어떻게 공시를 해야 되고 이렇게 회계 처리 저속 공시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할 때는 어떤 가이드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1차 발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용을 해서 외부의 투자자나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뭐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뭐 재무제표를 잘 작성을 하고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반을 마련해 놓은 거고요. 다만 이제 이 업계에서는 이 감독 지침이나 공시 사례나 가이드라인이 충분하냐, 완전하냐,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이견이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법제화가 되어서 비트코인 ETF 또는 법인이 그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거나 뭐 토커나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런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회계 처리나 주석 공시나 회계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는 계속 아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겁니다. 네, 뭐 일본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요거는 제가 그냥 스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그 기업 내부에서만 비즈니스를 할 때는 기업 내부의 통제가 있으면 되는데 기업 외부에 있는 서비스 제공 기업들이랑 협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 외부에 있는 기업들도 이 통제가 잘 되고 있는지를 좀 검증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SOC 레포트라고 하는데 실제 금융기관에서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 ETF나 또 다른 사업 모델을 크립토, 디지털 자산 쪽이랑 협업을 통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당행 말고 외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내부 통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체크가 안 되면 나중에 회계 감사를 받으실 때 요 내역에 대해 요 항목에 대해서 챌린지를 받으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기회와 고려사항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요 장표를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 기사가 하루다 멀다 하고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뭘 쓰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제조 공급망이라든지 물류 유통, 뭐 보험, 의료 뭐 되게 다방면에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2016년, 17년부터 뭐 바나나나 뭐 와이너리 이런 쪽에 트래킹하는 물류 시스템에도 상당히 많이 됐었고요. 유럽에서 그 LVMH, 프라다, 뭐 까르띠에 이런 그 명품 산업에서도 그 진품, 위조품 관리를 위해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우리가 코로나 때 어디 들어갈 때마다 내가 백신 접종을 1차, 2차까지 다 했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쿠브 앱을 많이 사용했던 경험이 있을 텐데 그것도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서비스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커나이제이션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SCM 사례가 이거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그 블록체인 원장에 있는 거를 수정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안성이 뛰어나고 위변조가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트래킹하고 뭔가 물류 추적을 하는데 되게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업계에서 그런 기술을 꼭 써야 되느냐, 그 기술이 상당히 강력하지만 기존에 있던 기술로도 나는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거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 생태계에서만 이게 원한다, 생태계에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고 좋은 효과만 있다라고 하면 그 기술이 사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기술이 좋긴 하지만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기술 도입이 안 되겠죠. 예, 그런 면에서 SCM에서 약간 좀 한계가 있었고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찬반론이 많습니다. 한국은행도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프로젝트를 수년간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미국처럼 CBDC 금지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좀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보면은 세 번째 쪽에 있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의 USDC를 발행하는 서클 회사가 상장한 후에 그 주가가 상당히 폭등을 하는 현상이 있고, 뭐 요거로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법이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그 사업을 하게 될 거로 예상이 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가 폭락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미국 달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원화 가지고 그 스테이블코인 만들어서 될 것 같냐 뭐 이런 좀 비판론도 있으신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버린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AI 주권을 위해서 당장은 경쟁력이 낮지만 해야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의 어떤 뭐 글로벌 페이먼트 시장에서 KRW가 뭐 1%,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중거 자산으로 하는 KRW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냐, 그걸 해가지고 되겠냐 이런 비판론도 있지만 소버린 AI를 유추해서 소버린 블록체인, 소버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로컬 페이먼트 시장의 어떤 사용처를 확대를 해서라도 이거는 통화 주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배정받은 시간은 다 쓴 것 같은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내재화해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빌드해서 하는 사업 구조도 있지만 우리 은행이 관련 법에 대해서 뭐 약간 규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거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외부의 어떤 솔루션을 사거나 외부의 파트너십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이거는 좀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클로징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미국의 뭐 국방장관인가 분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모든 현상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분은 이제 전장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고 적이 뭘 하는지를 명확히 알면은 이기는 전쟁이죠, 그렇죠?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를 아는 거가 이제 되게 편한 상태인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뭐를 못 하고 상대방이 뭘 갖고 있는지를 모르면, 근데 그거를 내가 명확히 모른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그것도 또 대처할 수 있겠죠. 근데 맨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상대가 뭘 갖고 있는지 다 모르는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된다. 그래서 블록체인 시장도 제가 2019년부터 한 5년, 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컸는데 지금은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여전히 지금 클리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도 있는 거고, 아마 정책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아마 각 부처별로도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같이 겪고 있는 불확실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오늘 뭐 이 행사의 주제처럼 새 정부가 새 질서하에 새 기회를 만들고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고 통화 주권에 도움이 되고 각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경제 둔화를 좀 해소해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나라도 확고하게 뭐 넘버원이나 G2 이런 것들이 지금 딱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현명하게 잘 대처한다고 한다면 뭐 세계적인 유니콘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정말 뭐 인터넷 강국이 된 것처럼 디지털 자산 강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명확하고 통찰력 있는 시각을 공유해 주신 이동기 그룹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국민은행 부동산 분야 최고 전문가이자 현장 데이터와 정책 흐름에 대한 균형 잡힌 분석으로 신뢰를 받고 계시죠. 박원갑 KB국민은행 WM 추진부 수석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40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거창합니다. 예, 초고령 사회와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부동산과 금융의 지혜로운 통합 설계. 어렵죠? 예,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딱 40분 동안 짧게 말씀 올릴게요. 제 생각에는 부동산을 바라볼 때 가장 키포인트를 이거를 금융 현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화폐 현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집하고 부동산은 다릅니다. 집은 뭐예요? 사는 곳이죠. 리빙의 대상이죠. 부동산은 뭐예요? 부동산은 사고 파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은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집이에요? 부동산이에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대부분은 어떻게 봐요, 지금은? 부동산을 사시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야누스 두 얼굴 같은 약간 헷갈립니다. 죄송하지만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아파트는 집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강박관념에 가까울 정도로 거기에 오리엔트 돼 있어요. 나보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의 MZ세대의 흐름을 잘 보시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난지를 한 번은 경청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터민남이래요. 터민남. 터민남은 뭐예요?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예? 그래서 제가 부동산은 화폐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화량이 풀리면 어때요?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화폐 현상으로 바라보셔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의 키워드는 부동산을 아랫세대 시각에서 보시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부동산은 또 다른 화폐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의 비중을 확 줄이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한 전체 자산의 50% 이하로 낮추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게 그래서 통합설계라는 게, 혹은 하이브리드 전략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시각으로 한번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터민남이잖아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트렌드는 당위에서 움직이는 겁니까? 욕망에서 움직이는 겁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죠. 욕망에서. 어떤 욕망? 자본에 대한 욕망. 또 하나는 뭐예요? 편리성에 대한 욕망. 편리 한번 빠지면은 꿀물에서 못 나옵니다. 그 흐름을 아셔야 돼. 세상을 당위와 욕망을 섞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해야 되지, 당위에 초점 맞추면은 이 지금 흐름을 못 따라가요. 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잘생긴 얼굴이고, 자,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구가 좀 줄죠.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가 뭐예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65세 인구가, 그죠? 이제 20%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인구가 줄죠. 인구가 2021년부터 줄었고, 가구 수는 물론 2042년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은 인구보다 가구 수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다 아실 거고, 최근에 주택 시장의 또 다른 키워드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재난이 아마 앞으로 조금 많이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에 농경시대의 자연지리관이 풍수거든요. 이 풍수가 최근에 근본적으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배산임수요? 좋죠. 그런데 이번에 보세요. 산사태하고 산불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이게 지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해안가 침수 문제도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무슨 말이에요? 둥지 내몰림. 서촌이나 북촌 같은 데서 뭐예요? 세입자가 어렵게 상권을 읽어놓으면 뭐예요? 집주인이 임대료 올려가지고 쫓겨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둥지 내몰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은 뭐냐면은 해안가에 자꾸 침수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부자들이 어디 살았냐면은 주로 해수욕 하기 좋은 데 있잖아요. 여러분 저 마이애미 비치인데 가보셨어요? 가봐 별거 없더만, 아무것도 없더만. 자, 그거는 살았단 바로 앞에. 그런데 뭐 침수가 되니까 부자들은 구릉지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릉지대에 살았던 저소득층들이 뭐 침수 지역으로 쫓겨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해안가도 상당한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시경제는 당연히 안 좋다는 걸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경상계열 쪽에 공부하신 분들은 내 스스로 인식의 도식을 만들어내요. 경기가 성장이 안 되면, 경제가 성장 안 하면 집값이 안 오른다는 그런 70년대 마인드식으로 부동산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왜 집값이 올라요? 왜? 오히려 금리를 낮춰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집값 올라가는 거죠. 지금 보세요. 그래서 이거 항상 거시경제하고 집값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상관계수가 높고 서로 같은 방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이 늘어나면 어때요? 집값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바로 집단 심리죠. 그래서 과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은 대부분이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는 뭐라고요? 화폐 현상이라고요. 아파트는 중금융 상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사금융 상품이라고 표현해요.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 집이 아니라 부동산에 가깝습니다. 그거를 흐름을 좀 받아들이기 좀 역겨웠긴 하지만 저도 올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을 이해할 때는 나의 선입관과 당위론을 빼버리고 보셔야 아마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양극화 문제 심각하죠. 하루 이틀 얘기예요. 앞으로 더 심해지죠. 옛날에는 부자와 빈자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요트 주인이 등장한 거예요. 그 이른바 부자들, 슈퍼리치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다음 모래시계 현상이 뭐냐면 중산층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래시계 아시죠, 그죠? 가운데 이게 뻥 뚫렸잖아요, 그죠? 뭐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고 공간의 마태효과 이런 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분화 현상이 아마 많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나라 서울도 보면은 동네별로 보면은 어르신이 사는 동네하고 젊은 세대가 사는 동네가 현격하게 분화됩니다. 가장 노골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광주광역시하고 부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대 지방 신도시 가운데 가장 이른바 젊은 세대가 가장 집중적으로 사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광주광역시의 수암동, 부산의 명지국제신도시가 있는 명지동에 가면은 다 젊은 세대만 살아요. 근데 어르신들 어디가 사느냐? 부산 같은 데는 동구나 영도구 아시죠, 그죠? 뭐 이렇게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사람보다 비둘기가 더 많이 산다라는 얘기야. 젊은 세대들이 몰리는 곳이 요새 시장의 큰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요새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어디가 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약간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요새 신혼부부의 성지가 고덕 지구입니다. 강동구 고덕이라고요, 고덕. 이 흐름을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받아들이시라, 그걸 한번 이해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드렸고, 이제 도심 콘크리트 기지인 MZ세대가 앞으로 시장의 주역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만들어내고 있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밀고 있는 건데, 인도 세대. 인도 배우는 세대가 아니고요, 실내에서 머무르는 세대가 지금은 세상의 주역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의 하루 종일 90%가 24시간 중 90%가 실내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내에서 머물면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에어컨이 없으면 이 문명 유지가 안 됩니다. 마치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그래서 요새 젊은 세대들 잘 보시면은 놀이터에 모래가 없죠. 다 우레탄으로 다 바뀌었죠. 그 다음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우리 이제 그 앞집에 어떤 분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방송하다가. 근데 이제 애를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유치원 다녀요. 그래서 이번에 봄 소풍을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바로 키즈 카페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키울 때만 해도 서해안에 갯불 탐험 가고 대공원으로 갔거든요. 요새는 안 갑니다. 왜? 안전에 대한 강박증,
통제가 안 돼요. 사고 나면은 완전히 그죠? 지금은 거의 학교 선생님도 거의 보모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장의 흐름입니다.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세대들이 20대, 30대 여성들이 다세대 다가구 쪽으로 전세를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어디 들어가려고 그래요? 바로 오피스텔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오피스텔은 미니 아파트니까요. 오피스텔은 뭐요? 살림집이니까요. 문만 잠그면은 모든 위해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 흐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파트 말씀드리는 편식 사회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새 젊은 세대들은 봄 소풍을 서해안 갯벌 타면 안 가요. 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요새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동네에서 한번 잘 보세요. 요새 테니스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주상복합 지하에다가 테니스장을 넣는 거예요. 실내 시원하죠? 햇빛 안 쬐도 되잖아요. 그런 실내 문화가 최근에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흔히 말하면은 대단지 아파트에 대해서 요새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인도 세대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왜? 모든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결되는 문화, 유럽의 마치 거대한 캐슬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 문화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성세대, 이른바 베이비부모 분들이나 아니면은 혹은 전통세대 분들은 주로 제가 봤을 때 좀 거칠게 말하면은 부동산 중독 세대에 더 가깝습니다. 조금 이걸 너무 거칠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프렌들리 세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아파트 편식 시대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토지도 안 사고 빌딩도 잘 안 사고 단독주택도 안 사고 상가도 안 사고 전부 다 사람들이 아파트만 사는 시대가 지금 부동산의 풍속도입니다. 우리가 약간 좀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 흐름을 제가 말씀 올릴게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산 구조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지금 한 절반 정도가 금융상품이고 또 절반 정도가 아마 이렇게 부동산이다 이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고, 역시 젊은 세대들이 확실히 이제 부동산 비중이 좀 낮고 연령대가 좀 높을수록 부동산 비중이 높다는 거는 그렇게 다 아실 건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거의 78%, 75%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75% 정도 되는 거고, 1차 베이비 부모분들이 한 700만 명 정도, 2차 베이비 부모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2차 베이비 부모가 한 9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900만 명인데 주로 64년생부터 75년생까지 2차 베이비 부모입니다. 2차 베이비 부모가 시장의 지금 흐름을 결정하는 또 다른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1차 베이비 부모는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개걸스럽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육식행위에 가깝다면은 금융자산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초식형 투자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MZ세대는 제가 보면은 부동산 중독도 아니고 투자 중독에 더 가까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돈 되면 다 투자하는. 그래서 굉장히 재무지능, 금융지능이 높은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돈 되면 다 해요. 주식, 코인, NFT, 그죠? 조각 투자, 그다음에 운동화, 심지어 리세일까지. 그러니까 이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래 부동산은 굉장히 입지도 까다롭고 이 권리관계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그랬는데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아파트 수요의 대부분이 30대입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아파트는 복잡할 게 없어요. 아파트는 일종의 콘크리트 블록 사는 겁니다. 이 세대는 게임 세대니까 게이미피케이션, 모든 것을 게임으로 봐요. 갭 투자를 쉽게 하죠. 왜? 콘크리트 블록 사는 거니까요. 주식은 뭐예요? 그냥 종이 되는 블록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히 이 세대들이 게임 세대이기 때문에 아파트도 마치 게임하듯이 하더라라는 게 지금의
어떤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게임하지 못하죠. 왜? 단독주택은 뭐예요? 어렵죠. 상가도 뭐예요? 길 건너면 뭐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는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고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중금융 상품에 가깝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는 어떤 그런 특성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새 2차 베이비 부모의 특성들을 보면은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1차 베이비 부모하고 2차 베이비 부모 또 다르다. 1차 베이비 부모는 아무래도 2차 베이비 부모보다는 좀 전문 직종이 좀 덜 하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좀 학력도 그렇게 높지 않으시고. 근데 2차 베이비 부모의 특징을 보니까 고학력이고 사무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지금 2차 베이비 부모가 벌써 은퇴하기 시작했잖아요. 6, 4년생들이 지금 거의 은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력 직장에서 거의 다 물러났죠. 지금 나이가 벌써 60 안 한대요. 뭐 우리나라 옛날 나이로 보면 64년생 62이거든 벌써요. 그런데 세대의 어떤 그런 특성들을 보면은 확실히 은퇴 이후에도 아파트에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래세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미래세 그 투자 뭐 연금센터인가 거기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은퇴하고 나서 64%가 아파트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 베이비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 1차 베이비 부모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1차 베이비 부모를 조사를 해보면은 대부분이 은퇴하고 나서 어디가 살겠다? 예, 전원주택 살겠다. 실제로 이제 의사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1차 베이비 부모들이 대부분이 양평, 가평에 전원주택 짓겠다. 그래서 땅을 많이 사놓으셨어요. 그랬더만 막상 이제 퇴직하고 지으려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 이혼하고 가지요. 그래서 전부 다 매물로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성들과 여성들은 확실히 이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특성들이 소유와 거주를 분리해서 내가 월세 놓고 전세 살아서 현금을 마련하고, 그죠? 그다음에 주거 다운사이징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주변에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퇴직하면은 원룸 주인이 꿈이었어요. 1차 베이비 부모 하더라도. 근데 그런 걸 꿈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다 합니다. 옛날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건물주 위에 배당주라고 그럽니다. 비대면 세상이 열린 거죠. 지금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남하고 얼굴을 민낯을 드러내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겁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집에 있을 때 집사람이랑 주로 얘기 안 합니다. 주로 카톡으로 얘기합니다. 카톡으로. 근데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감정이 박제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아들, 딸하고 얘기하면 꼰대. 요새는 인스타그램 DM으로 하셔야 돼요. 확실히 다릅니다. 카톡 한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꼰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집을 요새는요 안 갑니다. 살림집으로 생각하지 않고 휴게 공간으로 생각하는, 그게 요새 두드러진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역세권을 넘어서 복세권, 병세권, 그건 아시죠? 요새 가장 잘 나가는 데가 복세권. 복지관 옆이 요새 병세권은 잘 아시죠? 병원 가까운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이제 금융지표가 중요해지는데, 지금은 이제 금융지표가 아까 제가 투자 자산화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강하죠. M1, M2 기준금리, 가계대출 보통 4개 정도를 핵심 지표로 많이 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서울 수도권은 금리보다는 단기적으로는 대출 규제가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왜? 집값이 비싸니까요. 집 살 때 뭐? 대출을 많이 내니까요. 근데 지방은 대출 규제 영향 별로 안 받아요. 왜? 집값이 싸니까요. 오히려 금리에 더 민감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뭐 여러 가지 통계 논문이 있긴 한데, 옛날에는 기준금리가 뭐 굉장히 뭐 전체 그 가격 형성의 한 절반 정도 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금리는 모든 자산 가격의 중력이고 무게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부동산을, 특히 아파트는 금융의 하나의 현상으로 제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좀 더 정확한 스펙트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리츠나 부동산 펀드, 배당주 쪽에 관심 많죠. 아파트도 요새 보십시오. 아파트가 급속도로 월세화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면입니다. 그러면 월세로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고비용 구조로 사는 거예요. 외국에는요, 보통 자기 월급에 많게는요 30에서 40% 정도 월세를 내잖아요. 우리나라는 월세가 싸죠. 왜? 전세 베이스니까요. 월세로 따지면 집값이 버버려요. 그런데 뭐예요? 집값으로 따지면 뭐예요? 월세가 싸죠. 왜? 뭐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전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외국보다는 좀 쌉니다. 우리나라 집값에 비하면 월세가 뭐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아파트 월세화 현상을 베이비 부모나 아니면은 지금 1차, 2차 베이비 부모한테는 나쁜 건 없어요. 왜? 경제는 양면이거든요. 누군가는 한 사람이 수혜자가 있으면 한 사람이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경제는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베이비 부모 분들은 아파트에서 월세 받는 게 오히려 하나의 캐시플로우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월세가 이렇게 가속화된다면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금융상품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셔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심리학 책을 제가 2권을 썼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은 부동산의 심리를 2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요 바로 손실의 피가 가장 강력합니다. 부동산은 싸게 안 팔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불황이 오면 어떻게 돼요? 불황이 오면은 가격이 먼저 떨어져요? 거래가 먼저 줄어요? 거래가 먼저 줄죠. 왜? 싸게 안 팔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손실의 피가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심리 법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불안 심리입니다. 부동산의 심리의 이 법칙은 불안 심리예요. 불안 심리가 팽배하면은 시장은요 경제 흐름과 관계없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려요. 올 초에 경기가 좋았어요? 근데 왜 서울 아파트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예요? 왜? 7월 달에 DSR 스트레스 3단계 하면은 이제 대출료 지금 못 산다는 생각 때문에 한꺼번에 사람들이 무리짓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포모 증후군 같아, 그죠? 이게 최근에 아파트가 아까 제가 집이 아니라 집의 성격을 넘어서 부동산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게 투자 상품화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글 같은 거 많이 써놨는데, AI 시대가 되면요 사람들이 훨씬 더 옆 사람 눈치 보고 이게 군집행동, 이른바 무리짓기 현상, 떼짓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오히려요. 왜? 표준화된 정보들이 즉각으로 이렇게 유통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AI가 들어서면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행동할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시장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가령 작년 추석 때 내비게이션 찾아갔다가 농로에 처박혀가지고 5시간 못 나온 거 아시죠? 그 슬픈 히스토리 알고 계시죠? 그게 AI 시대의 특징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시장이요 한 정보만 받아보기 때문에 비슷한 정보를 받아보면 생각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행동도 비슷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전부 다 떼지어서 움직이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잘 보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거래가 3,000건 됐다가 갑자기 10,000건 됐다,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AI 시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어디에서 비롯된다? 바로 불안 심리에서 비롯되는 거죠. 불안 심리는 같이 군중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들쭉날쭉해질 겁니다. 이게 불규칙적으로 마치 사바나 기후처럼 바뀝니다. 사바나 기후 어때요? 폭우와 가뭄이 겹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라면 시장을 접근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시장은 평소 때는 집단지성입니다. IQ가 3만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불안 심리가 팽배해지면은 광기와 공포 국면을 가버리면은 IQ가 30으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일 때는 좀 멀리 가고 평상시 때는 좀 가깝게 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하나 앞부분에 더 말씀 올리고 싶으면은 바로 손실회피에 대해서 제가 그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자, 예를 한 말씀을 드릴게. 만약에요, 주식하시는 분들하고 부동산 하시는 분이 마인드가 다릅니다. 자, 내가 이 아파트를 5억에 샀어요. 최근에 고가가 15억에 거래됐어요. 최고가가.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14억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급매물로 팔면은 한 12억 정도, 13억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손실회피 기준을 뭐로 잡을 거냐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은 뭐예요? 5억에 샀는데 뭐 13억 매도 완전히 감지덕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부동산은 뭐라고 부르냐? 최고가를 중거점으로 잡아요. 15억으로 잡거나 아니면 14억으로 잡거나 안 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의 이번에 6.27 대책이 나오니까 집값이 훅 빠져요? 안 빠지죠. 왜? 손실회피가 일단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가 옛날하고 다른 게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8.31 대책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몰라. 종부세 처음으로 도입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대책이 나오면은 하루 저녁에 보통 1억에서 2억씩 빠져버려요. 지금은 안 빠집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첫 번째, M2라고 그래서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이 지금은 4,300조 정도 돼요. 그때 2005년도에 8.31 대책이 나왔을 때 M2가 1,000조였습니다. 지금은 4.3배 시장의 파이가 커졌어요. 시장이 슈퍼파워가 된 거예요. 공룡처럼 힘이 세졌습니다. 두 번째, 그때는 재건축 중심이었죠. 지금은 어떤 중심이에요? 지금은 얼죽신 문화잖아요. 지금은 구주 목적으로 들어가죠. 시장의 가장 트렌드 중에 하나가 얼죽신이라는 겁니다. 얼죽신. 얼죽신 아시죠? 얼어 죽어도 신축. 그거 누가 만들어냈어요? 저작권자가 저잖아요. 그거 작년 5월달에 만들어낸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걸 얼죽새였어요. 얼어 죽어도 새 것만 찾는다. 그 얼죽새라 했다 우리 아들이 욕이라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얼어 죽을 새끼야. 그래가지고 얼죽신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 네이버 사진에 올라가서 지금 함부로 쓰시면 안 돼. 돈 내고 쓰셔야 돼. 제 말씀은 시장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유기체 같은 거예요. 그냥 옛날 생각하시면은 지금 그걸 못 따라가. 자, 제가 손실회피에 대해 조금 더 말씀 올릴게요. 이게 사람들이 약간 편향을 갖는다는 거예요. 바이어스를 갖는다는 건데 자본 손익과 임대 수익을 합산하는 바이어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2년 동안 2천만 원이 떨어지면은 갭 투자자는 아니면 자가구주자는 2천만 원 손해봤다고 잘못 샀니 부부싸움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월세 놓는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2년 동안 2,400만 원을 받죠. 자기가 자본적 손실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두 개 합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플러스 400만 원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편향이란 말이에요. 바이어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연세가 드시면은 자본이득보다 캐시플로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악어 사육업자보다는 젖소 사육업자가 되어라. 행복을 한 번으로 받지 말고 12번으로 쪼개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행복은 뭐예요? 크기가 아니라 빈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거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고 저거 이런 말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또 행복을 365일 받는다고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냐 여쭤보니까 예, 저는 모텔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텔하면은 매일 캐시를 받죠. 그래서 행복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최대한 빈도수를 늘리는 것도 좋아요. 젊은 세대분들 계신데 만약에 행복의 법칙으로만 본다면은 내가 신혼살림을 해요. 그럼 가재를요 한꺼번에 다 사시면 안 돼. 자, 처음에 TV 사요. 이 TV 요새 85인치 좋잖아요. 그러면 딱 한 달 정도 되면은 또 시들해져요. 그때부터 뭘 사요? 예, 냉장고를 사는 겁니다. 냉장고, 요새 큰 거 좋은데 얼음 냉장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좋죠. 그럼 한 달 지나면 또 금방 적응을 해요. 그러고 나서 또 뭘 사요? 에어컨을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구입하면은 행복을 횟수가 늘어나니까 더 좋은 거죠. 망하면 어때요? 한꺼번에 다 팔아치워야 되지. 그래서 손실은 짧게, 뭐요? 행복은 늘리는 거죠. 이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아마 이번에 아파트 월세화 현상 때문에 월세가 결국은 집값의 등급을 가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월세가 결국은 부동산 가격도 재평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수익환원법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에 받을 임대료로 가치를 평가하는 이런 세상들이 아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하는 월세는 바로 반전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순수월세로 넘어가기 힘들어요. 당장. 왜? 집주인들이 일단 돈을 돌려줄 돈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어디 있어 지금. 또 뭐예요? 세입자도 또 갭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적응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이른바 월세화 현상은 이른바 이거는 반전세화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월세는 이게 변형된 전세라고 보시면 돼. 전세의 또 다른 유행이라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월세 통계를 내면은 내가 보증금 20억에 월 20만 원 받아도 그 월세로 다 분류됩니다. 전세는 100% 다 보증금을 다 지급을 해야 그게 전세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어때요? 지금 월세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왜예요? 지금 갑자기 오늘도 제가 강남에 한번 전화를 해봤더만, 옛날에는 1억에 30만 원을 받았는데 요새는 1억에 40만 원까지 받는데요. 서울에 지금 전월세 전환율,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그 이유를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4.7%더라고요. 근데 지금 정기예금이 얼마예요? 정기예금 2.5%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요. 거의 2%대 초반대죠, 초중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정기예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나오니까 전부 다 월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세입자는 뭐예요 또? 세입자는 어떻게 보면은 빌라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빌라 전세 사기 옆으로 요새는 빌라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아파트로 가고 싶은 거야. 보증금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보증금 이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뭐로 내요? 월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월세는 연말에 셀러리맨들은 세액공제라고 받습니다. 세액공제라서 좀 더 많이 받아요. 전세는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는 달라요. 그래서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고 전세는 뭐다? 전세 사는 사람들, 그거는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월세가 좀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금 빠른 속도로 월세로 넘어가는 건데, 월세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전세는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깡통 전세를 유발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집값의 어떤 불안정성을 키우는 어떤 측면이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세입자한테는 잘만 하면은 이게 꿀복지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2년 동안 살았는데 3억을 그대로 돌리죠. 그런 나라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만 이것만 어떻게 보면은 집주인한테 대출 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빠른 속도로 월세화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른바 렌트나 연세, 시골 가면 연세 있죠. 연간 다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다고요? 보증금 액수가 줄어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에 보증금 10억에 30만 원 내다가 5억에 가령 120만 원씩 내, 이런 게 지금 월세화 현상이다.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월세화 현상은 뭐다? 반전세로 넘어가는 걸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증금 수는 줄고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그리고 완전 월세로 넘어가려면은 앞으로 적어도 30년 이상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 그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상가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죠. 그건 잘 아실 것 같고, 가장 큰 게 이제 소비의 디지털화 현상, 그 다음에 가계부채, 저출생, 고령화, 이런 최저임금이 많아지니까 창업을 못하고 이런 것들 있죠. 가장 큰 거는 여러 가지 시각에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어르신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만큼 안 나와요. 안 나오신다고요. 그래서 절대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동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요새요 지하에 가면 전부 다 상가들이 엄청나게 우후죽순으로 다 들어섰죠. 여러분 언제 이거 한번 가보세요. 여의도에 IFC 건물 지하가 성공하고 나서 지하 상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지금 뭐예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시원하죠. 그래서 지금은 지하 상가가 새로운 맛집, 밀집 지역이 됐고, 오히려 핫플레이스가 돼버린 세상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상에 내가 건물을 갖고 있거나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요가 지하로
분산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기성세대들은 그래서 지금 상가를 보면 안 보이는 상가들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 보면.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옛날만 하더라도 지하 상가를 물어봤어요. 약간 너무 집에 가서 쇼핑한다고 해서 안 갔죠. 근데 지금 뭐예요? IFC가 성공하고 나서 완전히 지형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FC 한번 가보시고 여기에 청계천에 센터원 빌딩이 있어요. 그 아까 미래에서의 센터원 빌딩 한번 가보시오. 지하 4층까지 다 상가예요. 맛집에 그것도 다. 저 종각에 그랑소로 한번 가보십시오. 세상이 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상가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상가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공급이 과잉이에요. 전부 다 소비를 온라인으로 하는데 뭐 그런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면은 가장 큰 게 나이가 들면은 돈이 많아도 몸은 가난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소비를 안 하십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는 돈이 없어도 몸은 풍요를 기억하죠. 저도 지난주에 집사람이랑 둘이서 손잡고 7,800원 썼는데 우리 두 아들이 16만 원 쓰고 왔어요. 때려 죽이고 싶어요. 확실히 요새는 남한테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운 세대. 코로나 이후에 나던 풍속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노동, 이런 공실공포 이런 것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꼭대기층에 살면서 아래층에 월세 받는 게 꿈이었지만 요새는 잘 안 하십니다. 흐름이 약간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 오피스텔 수익률이 지금 서울 보면 한 4.9%, 수도권 5.4% 정도 되죠. 근데 이번에 배당주 비과세 들어오면 이거 아마 오피스텔 매력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그건 어떻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결론인데 한 3분 정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거인의 어깨에서 투자 지형도를 보시는 거, 그다음에 지금은 트렌드가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간다, 로컬에서 글로벌로 가고,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고, 젊은 사람일수록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일수록 글로벌 금융 공부를 하셔야 되고, 초중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체계적인 금융 교육이 돼야 될 거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뒤에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집값이 오르고 내린 이런 얘기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 일본에 안 합니다. 일본의 NHK를 하루 종일 봐도 집값 올랐다 내렸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 보고 제가 너 부동산 공부하지 말고 글로벌 금융 공부해라. 그게 아마 부를 이루는 훨씬 빠른 길일 거다 얘기했더만, 저보고 또 하는 말이 그럼 박사님 혼자 다 해 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죠. 틈새를 공략하는 겁니다. 부동산과 금융의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저는 50대 50이라고 보고요. 대부분 부자들이 이 정도 맞춥니다. 그래서 요새는 퇴직하고 나서 주식은 필수예요. 왜냐하면 IRP 계좌를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지능을 높여야 경제적으로 생존이 가능하고,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대출 내도 집 샀는데 그럼 부동산 비중이 몇 프로요? 130%인데 어떻게 50대 50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메바적 사고나 근본적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간단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빨리 아파트를 팔아서 그 50대 50으로 맞춰? 아니요. 돈을 더 벌어서 50대 50으로 맞추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박에는 안 된다. 그래서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로드맵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런데 금융자산을 높이라고 하지만 맞아요. 맞습니다. 방향성은 맞는데 문제는 금융자산은 이게 변동성이 심해요. 채권도 어떻게 보면 위기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예금 빼고는 대부분이 수익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수익은요, 변동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변동성이 없으면 수익도 없어요. 이 출렁거림으로부터 내 마음의 평정을 어떻게 가져갈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도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제가 미국 코인하고 미국 주식하고 코인하고 하다가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제가 수익은 고통의 이자료라고 말씀을 드려요. 중요한 것은 나한테 맞는 도체 자산 설계 방법이 뭐냐, 그거를 좀 고민하셔야 돼요. 부동산은 바이 자산이죠. 태풍 불어도 안 날아가요. 근데 주식은 기본적으로 종이 자산이란 말이에요. 페이퍼 에셋이죠.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머리카락 다 빠져. 그럼 어디까지 하실 건데?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최근에 3년 동안에 내 주식 수익률이 만약에 마이너스면은 앞으로도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 마. 왜? 문명이 잘못된 거지.
그러면은 요번에 미국이 이렇게 흘러내릴 때 그때 내가 멘탈에서 밀렸다는 거예요. 멘탈 게임에서 밀렸다는 거고 마음의 평정을 잃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트렌드를 제대로 모르든지 아니면 기술적 분석을 못한다든지 최근에 3년 동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앞으로도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거는 내 실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전반적으로는 제가 부동산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부동산을 50대 50으로 가져가시는 것은 맞지만 단박에 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시는 방법, 나한테 맞는 방식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내 스타일로 하셔야 돼. 제발 남의 떡 큰 거 이렇게 자꾸 보지 마시고 내 팔뚝 굵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맞는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 최근에 3년 동안 내가 뭔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반출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마무리할게요. 자, 뭐 어차피 뭐 강의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니까 자, 중요한 거는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는 이른바 이제 베이비 부모 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이제 MZ 세대가 쭉 올라오는 어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 세대들은 결국 부동산 중독 세대 혹은 부동산 프렌들리 세대였다면은 지금은 아파트 편식 사회로 쑥 들어와 버렸다. 얘기죠.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MZ 세대들은 어떤 부동산 중독보다는 투자 중독이 더 가까운 세대들이고 무조건 따라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무조건 옳은 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동산 비중을 50대 금융왕 50대 50으로 맞추시는 게 맞다. 그런 측면은 아마 대부분이 다 아실 것 같고 아무리 그게 옳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적성에 맞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나의 어떤 진정한 재발견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남 따라하지 말고 나한테 맞는 방식을 조금 찾아가는 방식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